국내 시공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위기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건설업 전반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여야의 대치가 예상됩니다. 국내임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연직 2명과 비례 김혜지 의원과 김경률 회계사, 부자룡 변호사 등 8명을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 정세균 전 총리와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내홍 수수 방안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사흘 연속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에는 올겨울 첫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 공습은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해넘이를 보기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은 쾌청해 해돋이는 동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비교적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수도권에 올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미세먼지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미세먼지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네, 현재 인천과 경기, 충남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그 밖에도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하늘이 답답한데요. 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68 마이크로그램, 서울 58, 충북 51 마이크로그램 등 평소의 3, 4배가량 높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며 오염물질이 축적된 데다 중국발 스모그가 서풍을 타고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미세먼지도 오후 한때 짙어질 걸로 보입니다. 광주와 대구, 경북 지역에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수도권에는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을 때 내려지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전 권역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 이외에 세종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행정 공공기관에는 차량 이부제가 시행됩니다. 또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부문의 먼지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한다면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은 주말인 모레까지 이어진 뒤 비가 내리며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2023년 마지막 해넘이는 보기 힘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에는 하늘이 맑게 개서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선명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해넘이는 어렵고 해맞이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날씨가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비나 눈도 예보돼 2023년 마지막 해넘이는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새해 첫날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방에서 선명하게 2024년 첫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첫 해돋이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며 동해와 남해에 낮은 구름이 형성되겠고 눈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는 해돋이가 어렵고 경남 해안에서만 구름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역별 해돋이 시각을 살펴보면 새해 첫 해돋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은 이 독도로 7시 26분입니다. 내륙에서는 부산 7시 32분, 서울은 7시 47분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한파는 없지만 아침 저녁에는 영하권의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31일에는 중부 내륙과 산간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즉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했습니다. 태영건설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개발 사업 PF 우발 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자구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부실 징후 기업으로 선정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워크아웃은 기업 경영 활동을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도모하고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존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등 기업 영업 활동에 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가 내년 1월 11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건설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소집 통지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와 정상화를 위한 건설사와 그룹의 자구 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을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개시됩니다.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입니다. 채권단 협의회에 앞서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 계획, 협의회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한 채권자 설명회를 다음 달 3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태영건설에 수천억 원대 대출을 제공해온 금융기관들도 손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태영건설의 지난 3분기 말 장기 차입금 총액은 1조 4,942억 원, 단기 차입금 총액은 6,608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이 가운데 국내 은행권으로 빌린 금액은 장기 차입금 4,693억 원과 단기 차입금 2,250억 원 등 모두 7,243억 원입니다. 채권 행사 유예 등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금융기관들은 채권 일부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태영건설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간접 손실도 우려됩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더 많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고금리나 공사비 상승 등의 주요 건설사 상황을 계속 점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금리 상황에 은행들의 체력이 튼튼해졌다며 앞으로 건설사가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도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 신청 기업뿐 아니라 금융회사, 협력업체 등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69살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1.2톤짜리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재정 경위, 다수의 동종 전과를 반영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낸 또 다른 피해자들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 고 홍순이 할아버지 등 피해자 14명의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처음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 5개월 만으로 당시 유일한 생존자였던 홍순이 할아버지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5년에 세상을 등졌고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네, 이번 정부 출범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해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임 20개월 만에 사임하고 후임에 이관섭 정책실장이 이동할 예정입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물러날 뜻을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정부 여당과 함께 대통령실 참모진도 일신하자는 차원이라면서 정통 관료 출신인 김대기 비서실장으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절박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기 실장 후임에는 이관섭 정책실장이 이동할 예정이고 신임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총선용 악법이라며 수용 불가를 외치는 여당과 대통령 배우자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대치가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쌍특검 법안 야당 주도로 오늘 처리될 것 같죠? 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은 이미 지난 4월에 야당 주도로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 180일을 거쳐 지난 10월에 본회의에 부의됐고 본회의 숙려기간 60일도 지난 만큼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자동 상정됩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 숙려기간에 진작 처리했으면 마무리됐을 사안을 지금까지 끌어온 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며 총선용 악법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를 생중계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여당 추천권 배제 및 상시 브리핑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정례 브리핑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조금 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야당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쌍특검법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총선 민심 교란 목적으로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악용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듣고 정쟁을 통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려보려는 이 밖에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추가 협의를 주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총선을 앞둔 여야 당내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조금 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당의 쇄신을 이끌 비대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윤재욱 원내대표와 유이동 정책위 의장을 제외하고 8명을 영입했는데 1980년대생 시각장애인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을 빼고는 모두 비정치인을 선택했습니다.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나 김경률 회계사 등 과거 운동권이나 진보 진영에 몸담았다 돌아선 인사들이 낙점됐습니다. 호남 출신 당 인재영입위원인 박은식 의사나 구자룡 변호사, 또 2002년생 대학생 윤도현 씨 등 이미 영입 인재로 발표된 인사들도 합류했고 저출생 고령화 정책 전문가들도 포함됐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담으려 했던 것 같다며 구체적인 인선 이유는 내일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내일 오전 당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공식 출범하고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잠시 뒤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납니다. 서울 도심에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정 전 총리 측 인사는 오늘 회동이 당내 통합을 향한 이재명 대표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희생적 결단 없이는 당의 분열을 수습하기 쉽지 않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도부나 비명계나 혁신의 의지는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방법의 차이를 좁혀가자는 건데 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대장동 비리 의혹을 언론에 최초 제보한 게 자신이라고 스스로 밝힌 걸 두고도 큰 의미를 두진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는 통합과 혁신이고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 소통하고 탈당을 막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평가도 하지 않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나서 당 통합 방안 등을 논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은 정세균 전 총리와 오찬 회동을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차에서 하차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정세균 전 총리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한식당에서 회동을 한다고 이야기가 들렸는데요.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민주당의 통합이냐 분열이냐 이 부분에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세균 전 총리가 차에서 내리고 있고요. 두 사람이 악수를 한 뒤에 식당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이쪽으로 오시죠. 두 사람이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네, 됐습니다. 어떤 발언을 하고 들어갈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대표님,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진행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죠? 자연스럽게. 네. 총리 한 말씀 하고 가시죠. 응? 그냥 가시게요? 자, 지금 특별한 발언 없이 지금 식당으로 들어갔고요. 이후에 전해지는 내용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입니다. 국정에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래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던지는 메시지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것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영향을 좀 미쳐줬으면 좋겠고요. 스스로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대목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바람이 여당의 공천 혁신 과정을 통해 갖고 일어난다고 하면 민주당도 공천 혁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한동훈 바람이 분다고 하면은 민주당의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도 또 나름의 결심도 해야겠죠. 그동안에 저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질문만 받아왔잖아요.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적 놈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함께 현장 상황을 살펴봤는데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이 오찬 회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김 의원님 먼저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서 민주당의 통합과 분열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뭐 분수령이 될 정도로 뭐 의미 있는 발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근데 지금 새 총리가 당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고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세 분들을 만나서 예. 고언을 들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통합을 위해서 대표가 행보를 보인다라는 건 당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합류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는 것만으로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예. 저희가 우려하고 있어서 대표가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이어져야 뭔가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민주당의 상황, 뭐 삼총리 역할론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이낙연 전 대표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이낙연 대표 개인의 어떤 탈당 수준이 아니라 어떤 분당 수준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분열했던 양상이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택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일단 각계기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삼총리가 함께 이게 뭉치도록 하지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에서 각계격파한다. 예. 그래서 이제 김부겸 총리 만나고 정세균 총리를 만났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뭐 그 총리들마다 입장식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의 어떤 그런 어떤 결심을 꺾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어쨌든 자꾸 통합해라 이런 어떤 당 내외에 있던 목소리가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정세균 전 총리와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후에 이제 오찬 회동 이후에 아마 이제 브리핑이 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뭐 배석을 한다고 하니까 이후에 브리핑 내용도 저희 뉴스에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11시였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금 면면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자, 지금 잠시 좀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독도 영토 분쟁을 기술한 군 교육 자료 즉각 시정하라는 엄중 조치를 내렸다라는 소식이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더 자세한 내용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 발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 자,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이었습니다. 2명은 당연직 위원 그리고 8명 그리고 김혜지 의원과 또 7명의 정치권에 없었던 인사가 있었습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인사가 있다면 좀 어떤 분이었나요? 예, 일단 뭐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일단은 비정치인이 다 채워졌다. 예. 각 해당 분야 어떤 전문가들 내지는 정말 불우한 어떤 시설에서 자란 대표적인 어떤 자립 청년을 대표하는 이런 어떤 비정치인들이 이제 채워졌다는 점. 그리고 또 중도 확장성 어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사실은 어떤 저희 전통적인 어떤 우파 지층이 아닌 어떤 중도층에 있는 분들, 특히 과거의 어떤 운동권이라든지 좌파에 있던 분들 중에서 좀 전향 내지는 지금 현재 강하게 지금 비판하시는 그런 어떤 분들 중심으로 됐고 또 예측은 했습니다만은 예. 상대적으로 다 이제 젊은 어떤 70년대생과 그리고 또 여성들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거다. 이제 소위 말해 중수층, 중도, 수도권 그리고 이제 청년 예. 어떤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라는 예측은 했습니다만은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세게 어떤 중도, 특히 운동권 세력을 비판하고 과거에 운동권에 몸담았지만 예. 제대로 어떤 실체를 아시는 어떤 분들이 많이 좀 비대위원으로 들어왔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도 비정치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자면 사실상 그 한동훈 위원장의 혁신의 의지가 좀 비치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여지진 않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사퇴하고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한 얘기 중에 이제 586의 특권 정치를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번에 지금 비대위원 임명된 분들 중에 두 분, 이제 김경률 그리고 또 민경우 이 두 분은 586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시던 분이죠. 예. 근데 결국 이번 총선을 이 586에 대한 공격, 586 기득권 세력으로 민주당을 프레임을 씌워서 이런 대결 정치를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의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낮은 것은 그리고 국정 지지도가 낮은 것은 586에 대한 공격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동안 586에 대한 공격은 10년 이상 계속 보수 정권에서 해오던 보수 정당에서 해왔던 건데 예. 그로 인해서 특별히 더 얻어갈 건 없다. 지금 국민의힘에 부족한 것은 이 소통하지 않는다는 이 이미지를 회복해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중수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예. 지금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더 세게 한다고 해서 뭐 강성 지지층은 모여지겠죠, 보수에. 그렇지만 이 중도 확장성이 있는 건 아닌데 저는 뭐 지금 전략 자체가 일단 지지층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총선 전략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건 방향을 참 잘못 잡고 계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중수청으로 가기 이전에 선결 과제가 일단 있다. 소통이라는 선결 과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내일 그 국민의힘 그 상임 전국위를 통해서 추인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후에 또 관심을 가지는 거는 향후에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에 누가 올지 이 부분인데 여전히 또 인유한 위원장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떤 인물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셔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여의도의 틀에 박힌 이제 문법을 깨겠다 예. 이런 어떤 시각으로 지금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예. 사실 어떤 분이 공관위원장을 올지 사실 예측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 전에는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몇 분들 예측이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라든지 김한길 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예측이 좀 됐었는데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을 임명한 것을 보더라도 사실은 정말 그 어려운 어떤 시설에 있던 어떤 분도 있고 장애인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분 또 인구 관련된 대표적으로 이 분야에 관련된 어떤 전문가 그리고 의료 분야 중에서도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비대위원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죠. 예. 이런 분들을 모시는 거 보면 한동훈 위원장만의 확실한 어떤 그런 칼라와 어떤 그런 시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혁신을 하고 그러면서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외 없는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공천이라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자리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셔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예, 사실 오늘로 예정된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일정 중에 가장 관심이 가던 일정 중에 하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이제 상견례 소식이었습니다. 관례적으로 이제 하던 일정이죠. 근데 이 일정이 미뤄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설전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감정이 별로 안 좋지 않을까요? 이제 통상 일주일 내에 상견례를 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의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싫건 좋건 결국 여러 자리에서 만나서 대화도 하고 논의도 해야 되는데 지금 취임 일성부터 시작해서 계속 민주당을 적으로 세우고 또 민주당의 당대표와
또 당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소속 의원들만이 아니라 지지자들까지 전부 다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치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여의도에서 대화 타협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건가? 예.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지금 두 분이 만난다고 해서 뭐 축하한다라는 얘기 외에 무슨 더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만남밖에 그렇죠. 안 될 것이다. 네, 그런 면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어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 그 방금 전 영상으로도 보셨습니다만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왜 민주당은 모시고 있느냐 네. 이런 센 발언을 네. 했습니다. 당내 반발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절대 존엄이라는 게 북한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예. 그거는 되게 전략적으로 민주당을 좌경화, 정권 뭐 정당처럼 만들려는 그런 의도라고 보는데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얘기를 한 부분이 상대를 악마화시키는 빌런으로 만들어서 콜로세움을 세우는 검투사 정치, 이거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구태로 언급한 이런 행태가 바로 한동훈 장관이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민주당을 악의 세력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싸서 결국 대결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런 면에서 정치권에 새로 들어오신 분, 또 여의도 사투리를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 분이 거의 여의도의 아주 오래된 관행, 어떻게 보면 항상 그렇게 하면 뭐 성공했다라고 보는 이런 악마화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서 글쎄요, 뭐 이렇게 계속 하신다고 하면 뭐 결국 정치권에서 혁신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나름 젊은 분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가 있는데 그런 기대를 깨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예. 정말 그 김한교 의원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치가 너무 어떤 극단적인 갈등이 있다 보니까 상대를 지금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이런 면에서 정말 반성해야 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악마화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줄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되시고 난 다음에 해외 순방을 가서 캄보디아에 하나를 안는 그런 것도 쇼를 했다고 다 그런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또 대통령이 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고 불통이다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막상 또 김기현 대표라든지 또 이번에 또 한동훈 또 비대위원장이 또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면은 만나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또 만남 자체를 또 회피 내지는 그 의미를 또 격화를 또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악마화하는 이런 어떤 프레임은 정말 민주당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특별히 언급한 것이 민주당 전체의 어떤 진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과거 좌파 진보의 가장 장점이 사실은 도덕성이었는데 지금의 어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 사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과 없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젠 탈당했다고 무시를 한다든지 현역 의원들 중에서 수많은 사법적인 있는 어떤 분들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는 도덕적인 어떤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다. 저는 그런 점은 상대 진영 전체를 좀 악마화했다.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어제 발언 같은 경우는 뭐 법무부 장관 때도 이런 수위가 센 발언들을 계속 하셨습니다만 이제 여당의 대표인데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해도 되느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왜 저런 발언이 나왔냐면 계속해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검찰 독재다. 검찰 탄압이다. 그래서 검사 프레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이제 한동훈 장관이 검사라는 존재 자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수사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직업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검사를 악마화하는데 왜 민주당은 검사 사칭하는 어떤 사람을 대표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됐던 것이죠. 이후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의 모양새가 어떨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실 것 같고요.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당을 떠나는 이유도 설명을 했고요. 또 윤 대통령을 향한 좀 비난도 있었고 총선 전에는 결합이 없다 선을 그은 발언도 있었습니다. 자, 이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 향후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아마 2027년 대선까지 본 행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장 내년 총선에서 뭐 몇 석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원내 정당으로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처음에는 결국 국민의힘을 떠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떠나더라도 대선 전에 결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봐서는 본인이 얘기한 대로 대선 전에 다시 돌아가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예. 아마 뭐 아주 다수의 의석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예. 결국은 보수의 통합은 2027년 대선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 전에 자기 목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한동훈 장관에 비해서 최근에 뭐 뉴스에 노출되는 빈도가 적기는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을 때의 발언과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어제 음식점에서 한 기자회견 비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중도에 계신 분들이 볼 때 과연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이준석이 미래를 그리는 정치인이라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물론 진영은 다릅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 아마 총선만이 아니라 미래를 본 포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뉴스에 나오셔서 이준석 전 대표 성공할 거다. 그리고 그 시점은 내년 이제 국민의힘 공천 시점과 맞물려서 그 시기에 이준석의 시간이 다가올 거다. 이런 발언하셨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건 박지원 원장의 희망 사항일 것 같습니다. 어제 원래는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장소를 바꿔서 했는데 참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선언 기자회견이 굉장히 좀 쓸쓸해 보였습니다. 같이 이제 동참하는 어떤 사람들도 없고 또 한동훈 태풍 쓰나미의 어떤 국민적 관심, 언론의 어떤 관심도 이제 다 죽은 상태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끝까지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전화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끝까지 탈당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마음이 강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번쩍만쩍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때까지 이제 했던 말은 있고 해서 탈당 선언을 한 것 같은데 그 탈당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제 김기현 대표로 아마 추정이 되는데 총괄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본인은 이제 탈당을 한다는 것을 밝혔지만 그걸 밝힌다는 자체가 저는 끝까지 당에 좀 남고 싶어 했던 그런 어떤 속마음이 강했던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정치 인생이 끝나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선거법에 따라서 연동형 비례제로 현행 선거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비례했던 어떤 활동의 어떤 공간이 이제 열리는 것이고 병립형으로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의석을 못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변적인 상황은 됩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출발을 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에서 공적인 논평이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결론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 당과 어떻게 연합을 할지 그런 판가람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덕담도 지금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대장동 의혹 최초 언론 제보자가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죠. 남평호 전 실장으로 밝혀지면서 당내 파장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초 발설하고 제보한 게 이낙연 캠프다.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본인들이 스스로 시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영 결별하고 또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하는 결정적인 어떤 의지를 밝힌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이 분열되려고 하는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든 당을 통합하고 수습하려고 하는 몸짓은 최후의 순간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도 알았을 거다. 보도 전에. 뭐 시점이야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그 보도 이후에 뭐 텔레비전 토론이나 이런 과정에서 또는 또 다른 연설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뭐 직간접적으로 계속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자,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 남평호 전 실장이 지금 시점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고백을 한 이유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다른 분들의 분석하고 좀 다르게 보는데요. 6일 전쯤에 처음에 기사를 쓴 기자분이 이제 다른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낙연의 최측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언론의 질문이 쏟아졌고 결국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사실상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최측근인 남평우 전 실장이 사실은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라 본인이 결정한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진성준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탈당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굳히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남평우 실장이 민주당 내에서 예비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제출하지 않은 걸 보면 아마 뭐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나. 기정사실화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탈당의 신호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향후에 민주당에서 이낙연계의 행보,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어제 남평호 실장이 그 선언은 이제 그 이낙연 대표가 당에 돌아올 수 있는 민주당에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이제 스스로 이제 끊은 어떤 그런 어떤 표시로 볼 수가 있겠죠. 사실 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토론할 때 제가 진중건으로 이제 유명한 진중하고 엄중하고 그리고 신중한 이낙연 대표의 성향을 봐서 탈당 내지는 분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아마 김한교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안 한다 뭐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렇게 탈당 이제 분당이 현실화된 것이죠. 그리고 관련해서 이미 많은 적격적 심사에서 소위 말해서 이낙연계라고 불린 분들이 많이 지금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최성 전 뭐 고양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표분들인데 이런 대표적인 분들은 당연히 이낙연 신당에 이제 합류할 것이고 앞으로 현역 의원 중에 원칙과 상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현역 의원들도 아마 다수가 그 신당에 참여할 어떤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선의 내부 경쟁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 있던 장차관 강요들도 있고 또 지난번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한 어떤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역 어떤 공천심사가 과거 어떤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 상당수가 아마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계 이런 분들 비명계가 이낙연 신당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저는 그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경선에서 탈락한 분이 탈당해서 출마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비명계 의원들이 경선에는 아마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탈당해서 이낙연 대표와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원외 인사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뭐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 사망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 저희가 이제 전국 대담인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국 전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무고한 국민이 국가 권력에 희생됐다라는 글을 썼다 지우기도 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안타까운 비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예계의 이런 사안들이 정치권으로 번지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다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하자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합동수사본부라고 얘기했거든요.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출신의 비대위원장과 경찰 출신의 원내대표.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이게 수사기관에 대한 문제로 제기되면 국민의힘과 약간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아도 일단 딱 사건이 생기고 나서부터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피의사실 공표가 그동안 너무 많이 드러났다라는 걸 상징하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홍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고인 되신 이성균 씨의 명복을 빌면서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이제 마약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피사실이 이제 공표가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됐는데 저는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중에 아예 피사실 공표를 그냥 브리핑하듯이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한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도중에 인지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피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한 것이 이번 특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검법은 정말 반헌법적이고 반인격적이고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저희 당에서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또 홍 의원님께서 이 사안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연결을 지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112인, 반대 17인, 기권 30인으로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영장 심사에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강제 구인했습니다. A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인천지법에서 다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일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인천과 경기,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세종에는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방무나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도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7도, 광주와 대구 10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공기가 답답하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며 미세먼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